뭐 치사나 상해, 감금 같은 범죄도 마찬가지지 않나? 실제로 비슷한 항변이 있었어. 나는 정말 입냄새가 싫다는 거라고 상동행동으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불륜 들키니까 강간당했다고 고소하는 분들 왜 바로 반격하지 못했는지, 왜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지 바보가 아닙니다. 알고 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코스튬을 준비를 안 해도 되네요. 변호사가 주인공인 연극 프리마파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극 보기 전에 무서웠어요. 시놉시스를 보니까 주인공인 테사 앤슬러가 이 법의 틈새를 잘 이용해서 늘 재판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변호사인데, 본인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되면서부터는 철저하게 전복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많은 성범죄 피고인들도 변호해온 저로서는 좀 긴장이 됐습니다. 테사가 엄청 실력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나오는데 저도 좀 하거든요. 극본을 쓴 수지언 밀러가 호주 변호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법적으로 굉장히 정치한데 또 그걸 너무 딱딱하진 않게 잘 풀어냈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테사가 지금까지의 성범죄 재판은 아주 잘못된 중심축으로 돌고 있었다라고 일가를 하는데요. 이게 법적인 쟁점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이야기여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나시면 테사가 인생을 바쳐서 제도와 또 법에 헌신해온 사람이자 이제는 피해자의 입장도 겪어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뜨거운 감정을 담으면서도 또 냉철하고 전문가다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테사는 왜 어딘가 어느 때 어떤 식으로든 무엇인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 걸까요? 자,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견 굉장히 세밀하고 유용한데요.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경험칙에 비춰서 합리적인지, 또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지는 않는지, 만약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그것과 일치하는지, 또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요. 강간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서 내 두 손을 결박하고 성기를 삽입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상사한테 강제추행을 당한 후에 다음날 출근해서 이 상사한테 다른 때랑 똑같이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행동이 경험칙에 비춰서 비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신빙성이 탄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사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성폭력 범죄는요, 특수성이 있습니다 라고요. 어떤 특수성이 있을까요? 이 강간과 추행이라는 건 한 명의 인간이 자기의 신체를 자기의 의사대로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몸이 타인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해서 존엄성이 파괴되는 신체, 의사, 자유에 대한 동시적인 침해입니다.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트라우마가 기억의 세부 부분에 대한 불일치나 오류,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트라우마는 뭐 치사나 상해, 감금 같은 범죄도 마찬가지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로는 피해자 진술 외에 어떤 물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또 둘째로요, 살해나 뭐 폭행, 상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전제가 되잖아요. 근데 성관계, 성행위,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고 또 피고인도 그걸 알았다는 거를 추가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법정에 나오기 힘들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른 범죄보다도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프리마파시에서 피고인이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제 강간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내가 테사 입을 트라우마지 않았고 테사가 자기한테 진짜 입냄새가 날까봐 스스로 입을 가렸던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죠. 이거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실제로 비슷한 항변이 있었어요.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이제 남자가 계속 좀 들이대고 여자는 천천히 생각 좀 해보자 그런 상태였는데 남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니까 여자가 너 입냄새 난다. 나 하기 싫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자의 주장은 이제 이때는 범행 초반이었고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좀 애둘러서 거절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거고,
남자는 나는 정말 입냄새가 싫다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입냄새만 안 나게 하면 성관계 자체는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라거나 혹은 최소한 피고인은 있었다고 생각했다라는 게 인정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첫째로는 물적 증거도 잘 없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범죄 경우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세 번째 특수성이 있는데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비율이 높죠. 그런데도 여성 피해자의 상태나 상황, 또 경향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 법이라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태사가 말한 것처럼 현재 법을 그리고 판례를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예요. 남성의 시각으로는 당연한 어떤 상태나 대응 방식이 여성한테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경험칙이라는 게 너무 남성의 입장에서 정의되어 왔던 겁니다. 자, 정리하면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에 맞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범죄들과 똑같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그냥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이 판결을 계기로 아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판결의 요지는 뭐냐면 앞서 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 맞는데 성범죄 사건은 특수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 가해자 중심의 문화 인식 구조가 있어서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기도 하기 때문에 그 대처 양상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의미와 그로 인한 변화를 잘못 이해해서 피해자 진술은 무조건 신빙성 있는 걸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발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수행한 성범죄 사건 중에 하지 않았는데 유죄 판결 난 피고인은 없었습니다. 다 무혐의 아니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 진짜로 있어요. 불륜 들키니까 강간당했다고 고소하는 분들, 돈 받으려고 갑자기 신고하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무능하지는 않고요. 변호인도 바보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형사처벌하는 건요, 굉장히 엄격한 입증이 필요한 일이에요. 저의 경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은 유죄 나온다라는 건 상당히 과장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 판결의 의미를 오해하고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도 피해자의 진술을 지나치게 신빙한 사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 오해가 많았기 때문인지 대법원이 최근에 이런 판결문을 하나 내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범죄 사건 심리할 때는 성인지적 관점 유지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게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된다거나 무조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다. 피해자도 자기가 경험한 부분에 한정해서 진술을 하는 거니까 피해자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은요,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계속 피해자 쪽으로 이동을 해 앉아서 피해자한테 이 팔에 맨살을 대고 비비는 행위를 해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있다. 근데 사실은 재판 전에는 피해자나 다른 목격자도 전혀 몰랐는데 피고인이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빈칸 채워앉기에 대한 강박과 의미 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상동 행동으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인한테 추행에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본 겁니다. 이 판결을 두고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입장 선회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보셨다시피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성인지적 관점 중요해.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폄하하지 말라는 거지 무조건 피해자 진술이 맞다라는 거 아닌 거 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슬러선 안 된다는 지극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증거가 부족한 범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 내리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그게 성폭력 범죄라고 해서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법조인으로서 태사한테 정말로 공감한 것은 사법체계가 피해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이 무조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거나 무조건 진실을 말한다고 인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쉽사리 거짓말로 단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재판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임으로만 생각하던 태사는 막상 자기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고 나서야 이 재판이 비합리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극이 비단 성폭력 범죄에 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일이든 내가 그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다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실의 반경을 넓히는 일은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해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또 한 번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왜 그런지, 왜 바로 반격하지 못했는지, 왜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지, 왜 사건 당시에 발생한 일들의 순서를 헷갈리는지, 왜 아예 진술을 할 수 없는지를 두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고 기계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왜 그런지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진실에 또 정의에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아닐까요?